내 부하들을 돌려달라. 경찰국장 앞에서 당당히 터져나온 한마디. 오늘 야인시대 47화에서 김두한은 권력과 의리 사이에서 모든 것을 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적한 종로거리. 문 닫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거리 자체가 한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황량한 거리를 김두한과 청년단 일행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청년 개코가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모르는 무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우째 이러고 거리가 한산하단가? 다들 장사 안 하고 어딜 놀러 간 것이요? 개코의 순진한 물음에 김무옥이 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따, 개코 이 자식아. 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냐? 개코가 다시 묻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또 뭔 말씀이래요? 김무옥이 천천히 설명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시대의 무거운 질곡이 담겨 있습니다. 아따, 상인들이 장사하기 싫어서 문 닫았겠냐? 장사할 물건도 없고 또 물건 살 사람도 없은 게 그런 것이지. 우리야 청년단 일을 함께 그나마 넉넉하게 배급이 나오니께 괜찮지만 고향에 계신 우리 엄니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이 많을지 모르겠다. 청년 진영이 두한에게 말을 건넵니다. 두한아, 너도 삼청동 어르신들을 찾아뵈어야 하지 않겠어? 요즘 들어 식량이 모자라 배급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허기진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거리. 이것이 1940년대 경성의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삼청동의 한 가정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병으로 인한 창백함이 가득했습니다. 딸 오숙군이 할머니의 곁에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오숙군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세월이 모아온 깊은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마, 일단 두한이한테 다녀오거라. 오숙군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머니, 두한이는 지금 일이 바쁜데요.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에휴, 얼마간 병석에 눕다 보니 나 역시 언제 갈지 모르는 늙은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죽기 전에 두한이한테 당부해 둘 것도 있고 하니 그리하거라. 오숙군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미관으로 두한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분노. 한편 수색철도 공사장에서는 전혀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려쬐고 모래와 흙먼지가 날립니다. 감독관이 고함을 칩니다. 서둘러라, 서둘러.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빨리 와, 빨리. 노동자들은 숨이 넘어갈 정도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습니다. 청년 개코가 팔이 떨리며 중얼거립니다. 오메 죽겠는 거. 아따, 거 청년단은 괜히 가입해갖고 말여. 삼수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야, 무겁다 이거. 신영규는 침묵 속에 깊은 분노를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계속해서 채찍질합니다. 마치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어이, 느려터진 놈들 같으니라고. 신영균이 결국 참지 못합니다. 이게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신영균을 노려봅니다. 뭐라? 지금 반항을 하는 건가? 순간 신영균의 주먹이 날아갑니다. 한 주먹, 또 한 주먹. 감독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비틀거리는 감독관을 보고도 신영균의 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신영균이를 얼굴에다 침을 뱉어? 삼수와 개코가 신영균을 말립니다. 형님. 그만하십시오, 형님. 하지만 신영균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수탈, 노동의 강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신영균은 현장을 떠나가게 됩니다.
개코와 삼수가 따라갑니다. 종로로 향하는 그들. 과연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요? 당부. 같은 시각 삼청동의 한 저택 안. 할머니는 두한을 불렀습니다. 오숙군이 두한을 데려옵니다. 우미관에서 일하고 있던 두한은 어머니의 연락에 놀라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시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느냐? 두한이 고개를 숙입니다. 예, 할머니. 죄송합니다. 자주 뵙지 못해서.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말은 안 해도 이 할미가 많이 원망스러웠겠지? 두한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하신 꾸중입니다. 제 스스로도 많이 모자라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할 시간이 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네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할머니가 잠시 침묵 속에서 두한을 바라봅니다. 마치 그의 영혼까지 헤아리려는 듯이. 오늘 너를 부른 이유는 알고 있느냐? 두한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한 가정을 지키려는 어른의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너도 이제 한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가 되었다. 이제 장가를 들거라. 네 애미가 적당한 혼처를 알아보고 있으니 그리하거라. 두한이 놀라 입을 엽니다. 할머님. 할머니가 단호합니다. 말해보거라. 두한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분해집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아니다. 장부의 일과 혼인은 별개의 것이다. 언제까지 네 애미를 고생시킬 참이냐? 그간 내 수발하느라고 적잖이 고생을 하였는데 이제는 네가 그 수고를 덜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두한의 얼굴에 미안함과 고뇌가 교차합니다. 어머니께는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더욱 약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당부인 듯이. 나도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네 애미도 이젠 늙었다. 내가 죽으면은 혼자 살게 할 순 없느니라. 고리. 종로회관에서는 신영균, 개코, 삼수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개코가 술잔을 들며 웃습니다. 아따 참말로 그냥 오랜만에 마시니까는 그냥 목에 낀 때가 쫙 벗겨지는구만. 히히. 그 순간 사법계 형사들이 들어옵니다. 무장한 순사들과 함께. 혹시 청년단 단원들이시오? 개코가 이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흐하하. 아니, 우덜 얼굴에 쓰여 있단가요? 그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형사가 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움직여. 순간 싸움이 벌어집니다. 신영균은 저항합니다. 개코도 저항합니다. 하지만 경찰과 형사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결국 신영균의 술상이 엎어집니다. 이런 신영균이 외칩니다. 야, 튀자. 이 새끼들 벌써 냄새를 맡은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을 막아서는 형사들. 허공으로 발사되는 권총. 결국 신영균, 개코, 삼수는 종로서로 끌려가게 됩니다. 종로서 고등계 고문실. 신영균이 매달려 있습니다. 문달령이 그를 폭행합니다. 그의 주먹은 가혹합니다. 마치 신영균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이 새끼, 누가 시켰나?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냐 말이야. 배후를 대란 말이다. 이 새끼, 긴똑강인가? 내 두목 긴똑강이 시켰나? 신영균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라. 말을. 신영균이 피어린 목소리로 외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우리 같은 놈들은 싸우는 게 직업 아니오? 그저 사소한 시비였소. 문달령이 계속 때립니다. 이 새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맛을 더 봐야 하겠어. 이 새끼. 다른 고문실에서 개코는 전기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서 형사가 전선을 연결합니다.
바른 대로 되라. 바른 대로. 개코가 비명을 지릅니다. 참말로 왜 이러시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단께요. 하지만 고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개코는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알았어라. 알았은게. 제발 그만하시오. 형사가 물어봅니다. 긴똑강이 지시했나? 폭동을 일으키라고 긴똑강이 시켰냔 말이다. 개코가 비명과 함께 대답합니다. 아니여라. 두한이는 상관없어라. 그냥 일이 하기 싫어갖고. 이 밤의 고등개는 마치 지옥과 같았습니다. 고문의 소리가 계속됩니다. 신음과 비명이 어두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밤에 우미관 사무실. 12시 52분을 가리키는 시계. 우미관 폐의 모든 간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뭔가를 기다리듯이. 시간이 흐릅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8시 22분을 가리키는 시계. 청년 진영이 두한에게 말합니다. 두한아, 시간이 다 됐는데. 두한이 무언의 신호를 보냅니다. 진영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겁니다. 종로서 경찰국장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 새벽. 종로서 앞. 순사들이 두한을 막으려 합니다. 어떻게 왔는가? 두한이 차갑게 말합니다. 비켜라. 경찰국장을 만나러 왔다. 경찰국장실. 오가가 두한을 맞이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있습니다. 어서 오게 김두한 단장. 하하하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를 보자고 하다니. 자, 앉게.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가? 두한이 앉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국장이 의아해합니다. 두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습니다. 내 앞에서 이렇게 웃으며 손을 잡으면서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겠다는 겁니까? 국장이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난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구만. 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단 단원들이 종로서에 붙들려 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작은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붙들려 와 있단 말입니다. 사소한 일은 단기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이 당황합니다. 고등개가 왜 김 단장의 단원들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한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은 경찰들이 나서서 청년단을 깨부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이 진정시키려 합니다. 김 단장. 진정하게. 아무래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 두한이 계속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나보고 진정을 하라는 겁니까? 국장이 전화를 들어 고등개에 지시합니다. 고등개 미화 경부 받고. 미화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바꿨습니다. 하잇, 미화 경부입니다. 국장이 소리칩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야? 당장 풀어줘. 미화가 저항합니다.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조사 중이라. 국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집니다. 당장 풀어주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결국 미화는 항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석방하겠습니다. 하지만 미화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형사단의 탄생. 국장이 두한을 다시 바라봅니다. 단원들은 곧 석방될 것일세.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김 단장도 이제 화를 풀게. 두한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국장이 웃으려 합니다. 허허허허.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는가? 두한이 말합니다. 난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국장이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말해보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한이 깊은 숨을 쉽니다.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청년단 단원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 형사로 임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부탁일세? 두한이 설명합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청년단 내부의 일은 스스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형사들이 나서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국장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알겠네. 내 김단장의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단계 국장 각하께 건의를 드리고 난 연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네. 종로서 앞 고등기에서 풀려난 우미관 패들이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문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아, 웜에 신영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냐? 웜에 죽어. 삼수가 두한을 바라봅니다. 두한아, 무옥이 소리칩니다. 아따 이런 쳐 죽일 놈들. 씨. 그깟 일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바로 그 순간입니다. 미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똑강. 두한이 돌아봅니다. 미화가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섞여 있습니다. 긴똑강, 이번엔 내가 너한테 한 방 먹었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넌 이 미화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두한이 천천히 돌아 미화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론이다, 미화 경부. 이제 시작이다. 나 역시 이대로 끝내진 않을 거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두 남자의 눈빛이 부딪힙니다. 마치 칼이 부딪히는 것처럼.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환점. 오늘 야인시대 47화 어떠셨나요? 평양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설향. 경성에서 권력과 싸우는 두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험했습니다. 고뇌하는 청년. 때론 약함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두한의 모습이 가슴 깊이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당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두한은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권력의 억압과 의리의 충돌. 그 가운데서 김두한이 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더욱 큰 전장으로의 나아감이었습니다. 형사 임명. 이것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언어로 권력과 맞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고등계 미화와의 신경전. 그것은 단순한 적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선악이 부딪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체제 속에서 약자의 편에 선 한 젊은이, 그리고 그 체제의 억압 도구가 되어버린 또 다른 젊은이. 둘 다 같은 시대의 피해자였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영균의 고문 속에서 나오지 않는 두한의 이름. 이것이 바로 의리였습니다. 조폭의 세계에서도 지켜지는 이 의리. 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국가폭력 앞에서는 이 의리마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한은 싸웠습니다. 더 이상 지하에서의 싸움이 아닌 공식적인 위치에서의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형사. 그 직책은 그를 약간이나마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치였습니다. 약자의 정치, 생존의 정치. 다음 화에서는 김두한의 형사 임명이 이루어집니다. 경찰국장의 정치적 결정. 그것이 만들어낼 역사적 순간. 과연 두한은 형사의 신분으로 무엇을 이루어낼까요? 고등계의 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와 경부의 감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한에게도 방패가 생겼습니다. 비록 약하고 흔들리는 방패이지만 그것이 전혀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인 시대. 그것은 단순한 폭력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자들이 생존하기 위해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권력의 언어를 배우고 때론 타협하면서도 의리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두한과 미화의 대결 장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신영균이
고문 속에서도 두안을 지켜낸 그 의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할머니의 당부 속에 담긴 사랑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야인시대라는 작품이 주는 의미, 그 속에 담긴 인간관계와 의리, 그리고 권력과 저항에 대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추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